들어봤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베토벤의 사중주곡과 그래 말러의 9번 교향곡 그리고 이제 쇤베르크의 음악을 들어봤고 바흐의 음악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뭐더라 얘기하기를 베토벤과 고전음악가의 큰 차이가 못 느끼겠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인 변화의 시작이니까.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이 가져온 말러와 쇤베르크 음악에선 확실하게 드러난 모습을 이제 보게, 이 독일 음악에 나타나는 이거는 파편화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미해결, 파편화, 이런 모습들인데, 이거는 프랑스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프랑스의 음악은 이제 드뷔시, 클로드 드뷔시로 의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셰퍼는 이제 드뷔시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찬미하고 좋아하는 노래이지만, 그러나 드뷔시의 이 노래도 사실은 이제 현대인의 그 어떤 파편화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음악의 어떤 거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 드뷔시의 음악들은 셰퍼의 입장에 볼 때는 미국의 재즈 음악이나 흑인 연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모든 음악들의 모습들은 어떤 그 기법의 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악적 기법, 작곡적 기법의 변화가 고전 음악에서 그다음에 현대 음악으로의 변화가 아니다. 물론 이 기법의 변화가 왔잖아요. 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세계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법이 변화된 거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세계관에 합당한 기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음악은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음악은 중립적이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음악이라는 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은 매우 세계가 사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철저하게 세계관을 나누는 도구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70년대 아까 장면했지만 뉴에이지 음악이 락 음악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게 뉴에이지 음악인데 뉴에이지 음악이 한때 강하게 한국 교회에도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을 성가대에서 부르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 대표적인 게 뉴에이지 음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디셈버라고 하는 음악. 잘 모르죠. 우리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작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음악이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면 사실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음악 무서운 거예요, 음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법의 변화로 보는 것보다도 세계관이 변화가 됐으니까 기법이 변화됐다. 이제 그걸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좀 말씀드린 존 케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음악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인데 케이지는 우주가 우연의 우주라고 믿고서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연적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이 우주가 우연이니까 음악도 우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이거는 일관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때때로 동전을 던져서 음악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마치 그 미술에서 다다이즘이 그러듯이 펼쳐가지고서 딱 찍었더니 다다가 나와서 우리의 미술은 다다다 했듯이 케이지도 동전 던져가지고 내용을 결정했고 또는 우연의 동작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기계를 만들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 너무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갑자기 바뀌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음악을 우연이니까 우연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요. 아무 질서 없게 했죠. 또는 한 오케스트라를 두 지휘자가 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두 지휘자가 할 때 누굴 따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할 때 칸막이를 이렇게 분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죠. 근데 그걸 갖다 케이지 입장이 뭐예요? 그건 일종의 현대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케이지가 한 일들이 참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케이지를 이제 이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연주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막 소리가 막 시끄러워. 왜 안 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럴 거 아니겠죠? 막 소리가 음성할 때, 그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음악입니다. 소음, 우연히게. 또 어떤 음악은 뭐냐면 피아노를 해놓고 피아노를 뭐죠? 망치로 치는 거 부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이게 음악이다. 이게 세상은 우연이니까 음악 자체를 어떤 질서정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런 것에 한몫되어야 되느냐? 음악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파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에요. 다 모든 게 우연. 왜냐하면 다인의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우연과 비인격체들이 만나가지고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 이 우주가 우연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연으로, 모든 예술도 우연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게 그거예요. 1947년에 마리슬 뒷상을 연 음악을 보게 되는데 이건 음악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음악은 오직 침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우연적인 방법을 쓰자 그 결과는 날카로운 소음뿐이야. 이게 소음이야.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였던 케이지이지만 케이지는 그런 우연에 기반해서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었는데 왜냐하면 케이지는 버섯 연구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일 내가 우연한 동작이라는 생각으로 버섯에 다가가면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파편화가 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우주가 우연이니까 우연으로 살지만 버섯은 우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연으로 접근하면 버섯은 다 죽어요. 어떻게 식물을 우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연히 질서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마이클 베이가 만든 나인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는 환원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세포가 하나라도 더 이론적으로 진화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이라고 말한 케이지가 우연에 의하여 살지 못했다. 인간은 파편화됐다는 거지. 그런 부분죠. 소음으로 끝나는 이런 우연에 의한 음악은 공항에 서 있거나 하늘을 나로질러 나르는 비행기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비행기가 이 우주를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비행기가 나르죠? 이거는 정확한 이 역학, 물리학적 역학이 선명해야 되고 이 우주 자체가 그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있어야만 비행기가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차를 달릴 때 도로가 질서 정연하게 존재한다고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신호등이 우연으로 자기적으로 막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죽음 외에는 없는 거지. 죽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치볼드 러셀 경이 콩코드 여객기를 이제 지금 콩코드 여객기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행기 정말 당시에는 최고의
위대한 비행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설계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비행기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가능한 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연 법칙 속에서 활동하며 그것을 침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미적 관념은 자연의 미적 관념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코드의 모든 모양과 곡선은 마치 자연 법칙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자연의 흐름에 따르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 때문에 나는 소련의 슈퍼소닉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의 도용이라는 주장을 의심합니다. 러시아인들도 우리들처럼 자연에 의하여 자신들의 부과된 똑같은 기본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아마 당시에 이제 슈퍼소닉 비행기가 콩코드 비행기를 본다서 아주 곡선, 콩코드 비행기는 마치 새처럼 콩코드된 그런 비행기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자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여서 만든 자연이 흘러가는 오늘날 얘기하면은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 학사님 얘기하기를 지금 기류가 너무 제트 기류라 이런 기류 너무 불안전해 기후이기 때문에 불안전해서 비행기가 매우 힘들게 지금 다니고 있다.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질서가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비행기가 그 질서 속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는 어떤 것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케이지 음악과 이 음악의 음반 수단이 되었던 세계관은 현존하는 우주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연의 음악이라는 건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연히 만들었다? 아니다. 그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르너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지 않느냐. 모든 미시 세계에서는 확정되기 전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지 않, 물론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주는 케이지가 그의 음악에서 그리고 폴록이 그의 미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케이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 음악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질서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음악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지금 대중음악이 우리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제 다 정리를 하자면 미술이나 음악에 있어서의 변화는 기법의 변화입니까? 세계관의 변화입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기법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모든 미술은 다 뭐야? 미술이나 음악은 다 뭘 나르는 도구다? 세계관을 나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술을 보건 혹은 음악을 듣든 뭐예요? 그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셰퍼는 얘기할 때 현대에 있던 음악, 미술은 과연 예술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술인가? 파편화되고 소음뿐인 게 예술인가? 그건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셰퍼의 친구가 쓴 책이 뭐냐면 현대 예술의 문화와 죽음,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예술과 문화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래서 참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한 화란 자유대학의 예술사가 그래서 책인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누는 수단은 뭐냐면 일반 문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일반 문화는 시,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영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소설, 영화가 바로 일반 문화 영화인데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시에 이런 사상이 유입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입니다.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는 정말로 너무 유명한 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1922년이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출판되었는데 그는 파편화된 메시지를 파편화된 시 형식에 연결했는데 황무지의 5번째 부분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황량한 탑 속에 갇힌 악기된 공작. 이 단편들로 나는 내 폐허를 지탱해왔다. 본부대로 합조. 히에로니모는 다시 미쳤다. 아타, 다야드마, 다미야타, 샨티, 샨티, 샨티. 황당하지 않아요? 응? 시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현대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시로. 그래서 마치 똑같은 거예요. 피카소가 그의 그림 아비뇽의 여인들에서 삶에 대한 파편화된 개념을 시작한 것 같이 그는 T.S. 엘리어트는 현대시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어트가 나중에는 이제 후기에는 다르지만은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후에 엘리어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의 저술 양식은 물론 낡은 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기고 이제 나중에 됐을 때 기독교인이 돼요. 맞아. 그래서 기독교의 또 위대한 시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T.S. 엘리어트라고 그래요 또. 근데 어떤 엘리어트가 바뀌기 전에 의 시와 바뀐 후의 시가 다르다라는 변화가 왜냐 뭐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거죠.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표님은 사랑,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이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흐르는 강물. 흐르는 강물이다. 야, 우리 흐르는, 야, 우리, 네. 남녀와 하는. 남녀와 하는 뭐예요? 그게 사랑. 남녀와 하는 네, 맞는. 만남. 네. 아, 사랑. 우리 현우는? 사랑. 패스. 아이고. 사랑은 아직은 예수님밖에 떠오르지 예수님? 않아요. 제 편? 내 편. 여기? 아, 교주 같은 거? 유일한 기운. 있네? 우리 오 선생님은?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생. 아, 오케이. 우리가 참,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라 뭔가 고상하게 다들 얘기했잖아요.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뭘까? 그죠?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랑?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 담보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항상 결정된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다음에 일반 문화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다면 그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영화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영화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아주 잘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성경적 세계관에는 바로 이제 영화를 보고 읽고 말하기. 영화는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된다. 영화는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는 뭐죠? 말하는 것,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 세 가지 과정을 잘 거쳐야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보는 것은 보기만 하면은 그 감독이 원하는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혹시라도 그러니까 혼자라도 영화를 본 다음에 반드시 그 영화를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감독이 또 이 내용이 또 왜?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눔하면 가장 좋죠. 서로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눌 때 이 영화가 주는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호 선생님 책 좀 세계가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좀 밑에 중간에 예. 그래서 제가 꼭 이 책은 여러분 집에 다 있을 테니까 이 책에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화는 보는 건가 읽는 건가 그죠? 이 장에 되게 그래서 이런 영화라고 하는 건 보는 거냐 읽는 거냐 그죠? 보는 거 읽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까지 이 3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영화가 주는 세계관에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문화가 그 다음에는 현대 신학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대중매체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석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은 뭐 한 가지만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의 일반 문화도 마찬가지로 현대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뭐 근대과학에 대한 내용들도 하겠지만 특별히 현대적 근대과학 이거 뭐냐면 오늘날의 과학을 얘기하는데 어떤 세계관에 근거해서 현대적 과학들이 자기의 길을 가지게 되었는가? 과학자들은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독교인들 존 뉴턴이라든지 이런 뭐 케플러라든지 이러한 그 과학자들은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사실은 과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게 만드셨을까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전체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설계하셨는가를 찾아가는 게 이제 케플러라든지 혹은 뭐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고전 물리학의 핵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유인력도 그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대체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도 그런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이제 형성되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이 상실되어지면 과학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물어봅시다. 우리 조인빈자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이 사라졌을 때 과학은 어떻게 과학을 할까요? 그게 오늘날 현대 과학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과학을 할까요? 과학적 활동을? 발견해서 비슷하지 않을까? 발견해서 대표하고. 그런데 발견한다라는 게 과학의 기독교적 기반을 가진 것과 기독교적 기반이 없을 때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과 끝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연결된다고 그런 식으로 오케이. 또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적 기반이요. 자 예를 들자면 뉴턴이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을 때 이거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질서라고 하는 기초에서 시작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없다면 만유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을 못 발견했을까요? 발견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들으셨으니까 이미 어떤 식이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자, 이 사람, 아이젠 루턴과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다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세종대왕 시대 때 이게 해시계 물시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장영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죠? 뭘 통해서? 관찰과 그다음 실험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낸, 자연의 법칙이구나. 그런데 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골잡하게. 근데 기독교적 기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법칙을 만들어도 현대과학은 뭐예요? 이제 기독교 기업이 사라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관찰과 실험. 그래서 그걸 실증주의 철학이라. 실증주의. 실험과 증명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건 여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화론은 다 우연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시대를 고민하는 건데, 진화론은 그게 없잖아요. 다 종과 종의 변화도 없고, 화석도 중간된 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야, 다? 종의 변화는 다 우연으로 넘어가고, 화석과 화석에도 구부적들은 또 우연으로 넘어가고, 다 우연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적 과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신앙. 실질적으로. 그러나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대안을 갖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진화과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진화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증명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걸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유사과학이라, 사이비 과학이라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론은 있지만 창조과학은 유사과학. 유사과학이라고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재밌는 거는 진화론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재밌는 구조가 이제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연의 연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설명이 지금까지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설명이 완벽했다면 창조론이나 창조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반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대적 과학은 이게 철저하게 실증주의적 관점. 근데 이게 바로 실증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의 흐름에서 나온 거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트 스펜스가 과학의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트가 만들고 스펜서가 이제 확장한 것인데, 존 노크의 경험론에 연결되어 있는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대상을 보고 있는 대로 거기 대상이 있다고 말하는 고지식한 철학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만, 그게 철학이에요. 있는 것만. 그죠? 여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관을 통하여 여러분이 도달하는 자료로 여러분은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대상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실증적인.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리의 시각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각기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그러죠. 다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과학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대상을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프랭클린 학술론 연구지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잡다한 감각 자료에서 선택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지식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 보는 것도 선택이란 말이지. 내 세계관의 근거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종종 무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본다 그러자. 여행 가면 그 말이 분명하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 그 잡다한 지식에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절차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마이클 폴라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지식, 탈비판, 철학 입문에서 이게 실증주의 견해를 아주 논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간의 주관적 요소가 이미 이 보는 순간 주관적 요소가 딱 볼 때는, 야, 참, 커피 향도 있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이게 내 눈에 내가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는 사람 뭐예요? 이거 한약이에요? 이게 한약일까 커피물일까? 이거는 보는 우리의 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주관적 요소가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중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도 보니까 실증주의는 인식의 기반으로 삼기가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적겠습니다. 읽어보고 여기는. 자, 따라서 실증주의는 더 이상 인식의 기반으로 삼기 곤란해졌다. 과학에서 사람이 실험을 고안하고 자신의 일정한 사고방식의 틀을 갖고 그 안에서 관찰 결과를 배워나고 결론을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던 실증주의는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아주 강력했지만 이제는 사그라들었다. 이런 견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한다. 실증주의는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다 나와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될 때 이거는 인식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증주의에 대한 중대한 반대의 또 하나 있는데 이 철학적 체계에 따르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자료는 사실상 주어진 것이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일 뿐이다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같은 이성적인 하나님이 그 우주에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견해를 가진 기독교가 기반이 되었던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독교적 기반이 없이 자신에게 감관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확신할 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우주에는 하나님 창조물이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반이 없는 사람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개체의 삶을 개별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실증주의가 사라지면서 인본주의는 인식의 확실성을 보장할 아무런 기반을 갖지 못해. 이제는 이게 확실한 기반이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거 현대 철학이 또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인본주의는 개체 사물과 개별자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나마 실증주의를 통하여서 그런 개별자의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실증주의 자체도 중립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확신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서 개별자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파편화된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이제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다 깨졌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에 폴록의 그림을 보면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보면서 이게 다 깨어져 버리고만 인간이라는 절망밖에 없는, 모호함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호함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모호함밖에. 이미 철학이 그렇게 흘러왔고, 이 절망의 아래에서는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해겔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정반함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언제까지? nothing,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케르케로는 해겔처럼 가다 보면 갈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 도약을 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도약, 그러니까 이 도약을 해야 되는 이런 현대인의 삶의 모습,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인식적인 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의 기반이 됐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기반이 사라지자 남는 것은 끊임없는 파편화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를 인식하였던 미술가들이, 음악가들이 그거를 자신의 그림으로,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케이지의 음악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만 남아요? 소음만 남는 거지. 케이지의 제자였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뭐예요?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백남준 비디오 아트 봤어요? 못 봤어요? TV 이어붙인 TV 이어붙인 거. 형이야. 그거 한번 나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식 이러시더라고요. 막 각종 뭐 그냥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근데 사람들 보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현대미술론 최고죠. 왜냐면 케이지가 음악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백난주는 영상을 통해서 우연의 연속을 통하여 인식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지는 음악을 통해서, 근데 소음밖에 안 남았잖아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통해 남는 건 뭐예요? 가보세요. 혼돈이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음악. 하지만 현대음악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작가들이지, 두 사람. 그 비디오 아트에서는 세계 최고. 왜냐하면 백남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음악, 케이지가 음악을 열었다면 백남준이 이 영상을 통하여 그 세계를 개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남는 거 뭡니까? 소음과, 그 다음에 파편화와 이런 것만 남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른 부분으로 가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현대인의 주소가 왔다. 이거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바로 앞선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세대의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생각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바로 앞선 세대들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실증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파편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하는 해체 철학이 오게 되면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형성되어졌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는 그러지 않다. 라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